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남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통계로 보는 청년의 삶과 정책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댓글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세요? 우리 내 마음속에 청년 혹은 청춘이라고 한다면 어떤 글들이 좀 떠오르실까요? 네. 네. 혹시 글 올려주실 수 있는 분들은 올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되게 희망적이고 도전적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좀 위태롭고 불안정한 시기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께 여쭤봤더니 다시 청년기로 돌아가고 싶으신가 물어봤더니 다시 가고 싶다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위태로움과 불안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푸릇푸릇한 이미지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문학 속에서는 어떤 표현들을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김현수 작가는 청춘은 들고양이처럼 빨리 지나가고 그 그림자는 오래도록 우리 영혼의 그늘을 드리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길어 보이겠지만 또 전체 우리 생애에서 본다면 굉장히 짧은 시기고, 그 시기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문학에서 나타났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청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나이와 관련돼서 되게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 법률에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설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책의 대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저거는 제가 명확히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경북, 봉화, 예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초고령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없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대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청년층을 규정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까지 겹쳐지면서 우리 도대체 청년이 누구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부터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청년층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뭐 세대별로 X, Y, Z,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청년층 안에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양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청년들을 잘 모른다라는 또 다른 증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장강명 작가의 표백이라는 책에 있는 한 구절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소위 말하는 청년층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모 세대만큼의 부를 이루는 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또 어떤 측면에서 이념적으로도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세대들을 이제 표백된 세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백 세대는 지배 이념에 맞서서 그들을 묶어주거나 결속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원자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혹은 완성된 사회에서 표백 세대에서의 실패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의 무능 탓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쓴 글이지만은 오늘의 청년들을 묘사하는 청년 세대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잘 대변하고 있는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청년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청년이라고 그 하나로 묶을 수 없다라는 거죠. 청년 안에 상당한 내적 이질성이 있고 그 이질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거가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청년은 청년으로 태어나지 않죠. 그 청년이 그 이전 생애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을 종단적 혹은 횡단적으로 그 살펴보는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활 실태는 단면을 잘라보는 굉장히 횡단적 접근이라면은 종단적 접근은 그야말로 생애 과정 관점으로 청년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청년들이 생애 그 분리라고 하는 생애 과정을 관통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빈곤하면 노인 빈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다차원적 빈곤이라는 지수를 가지고 살펴봤을 때는 청년들의 빈곤 수준이 노인 못지않은 빈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또 이슈가 있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죠. 우리가 이제 특히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부분들이 폭력 피해자들이 굉장히 자기 생애 안에서 중복적인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연구에서는 통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코로나가 미친 영향들도 있지만은 코로나와 함께 이런 그 청년에 대한 종단적, 횡단적으로 조금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 청년의 삶을 아니죠. 횡단이 아니라 맞죠. 횡단이죠. 생활 실태로 파악한 청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 실업률 이 실태 조사에서는 한 8.3%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굉장히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인 가구 중에서 플랫폼 노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비율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0만 원 이하의 소득군 안에서는 여성의 소득이 조금 더 높아 보이죠.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300만 원 이상의 소득 안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 너무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굉장히 무섭거나 폭력적인 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내가 이 조직에서 끝까지 있을 수 있는가, 그 지속성과 관련돼서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일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들을 내가 뭘 원하는지 이거를 찾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니트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트가 한 16%, 18% 뭐 통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20% 내외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청년층에서 더 이상 일도 하고 있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인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니트 가구들의 수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니트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분명한 사실들은 우리가 청년들의 이런 삶의 모습들을 확인하는 거는 단순히 정신건강 문제를 넘어서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겠죠. 비노동 사회를 사는 청년 니트라는 책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무중력 상황에 놓여 있다. 네. 그래서 어떤 인구 집단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등만 기억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의 기준이 맞는 집단에는 과압력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청년들은 무중력 상태라는 거죠. 아무런 지원도 없고 뭔가 이끌어주는 힘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무중력과 과압력이 공존하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핵심은 고용과 관계의 불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청년들이 어떤 사회보장 상황을 어떤 사회보장을 혜택을 받고 있는가와 관련돼서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 정규직이 아닌 곳에서의 사회보장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이제 보험과 관련돼서 가입하지 않는 이유들도 지금 당장 그 기여금을 내는 거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임금 상황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노동을 기반으로 해서 노후의 보장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노후가 여전히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청년들의 부채 현황이라든가 청년의 건강 영역으로 우리가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새끼 식사를 하는 거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전반적으로 청년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우울이나 자살 생각들의 이제 비율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구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더 우울하고 자살 사고가 높은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현정 교수님 발표에서도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망이 굉장히 적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통계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 건강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남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급한 목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좁다. 청년의 사회적 지지망이 상당히 좁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급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나눠준 경험, 내가 지지망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인 거죠. 소위 말하는 주거의 사회적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주거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 미충족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특히 1인 가구는 그 미충족 주거 기준의 한 3배, 4배 정도가 소위 말하는 주거 환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주거 위기 경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퇴거의 위험들, 그리고 내가 이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식비를 줄일 정도의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청년에 대한 조금은 종단적인 시각을 갖고, 즉 생애과정 관점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분리의 생애과정을 통과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문에 좀 증폭된 이슈가 있었죠. 맨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가구 단위로 지급을 했었잖아요. 4인 가구 얼마, 1인 가구 얼마,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엄청난 불만들이 있었죠.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사이도 안 좋고 지금 따로 나와서는데 재난지원금은 결국 아버지가 받아서 다 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뭐 아주 단편적인 에피소드이기지만은 한국의 사회 경제적 자원과 복지의 전달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족 단위로 결정되고 있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은 개인별로 개별화하는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지만은 한국은 전반적으로 가족 단위로 이 모든 것들이 전달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불평등 역시도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생산되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수조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고화된 세대 간 대물림, 그게 이제 부가 됐든 뭐 부정적인 이슈가 됐든 이런 것들이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가정, 어떤 가정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생일 기회가 굉장히 다르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빈곤 경험을 한 사람하고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의 우울 수준에 굉장히 격차가 나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고요. 어린 시절에 가구주가 실업 경험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우울 수준 또 살펴볼까요? 뭐 주거 기준 미달한 그런 집에서 살았던 경험, 주거비를 과부담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하고 우울 간의 그 파란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다차원적 빈곤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빈곤율 그 경제적인 수준으로만 얘기를 하면 뭐 당연히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란색 그래프로 보여지는 다차원적인 빈곤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초기 청년기의 빈곤율이 노인 못지않게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중복
반복적으로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폭력이 전 생애에 걸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연구에서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서 과거에 뭐 다양한 형태의 그 아동기에 부정적인 그 생애 경험을 한 사람들이 뭐 한 60%가 넘는 거죠. 60%, 70% 가까운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생애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경험들이 보시면 이제 세분화해서 보신다면은 아동기에는 안 겪었지만 성인기에만 겪었었던 비율하고 아동기에 겪었던 사람들이 성인기에도 겪은 그 집단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그 성인기의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군대나 직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평균치와 비교를 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폭력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 그 반복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여러 폭력 유형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인기 폭력 경험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당연히 성인기의 폭력 경험이 우울에 통계적인 그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제 아동기의 부정적인 생애 경험을 통제하게 된다면 성인기 폭력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동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 정책은 사실은 청년기에 이르는 사람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은 생애 과정을 고려한 종단적 정책을 마련하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코로나의 영향만인가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행복지수와 관련돼서 2017년에서 18년, 19년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50이었나요? 그런데 그 다음 연구에서 2020년까지로 살펴봤을 때 한국은 더 떨어졌죠. 62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나라가 그 노동 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그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보통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표에서 본 것처럼 한국은 실업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나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삶의 만족도가 차이가 높지도 않고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가 젠더와 고용 상대에 따른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특이할 만한 요소가 있죠. 남성들은 그야말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차이가 난 거에 비해서 여성들은 그닥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두 그룹 다 상당히 삶의 만족도가 낮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공통적인 부분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사실 코로나가 재난인 듯 재난 아닌 재난 같은 코로나라고 얘기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코로나가 주는 영향들도 있지만은 기존의 사회적 문제의 결과고를 코로나로 인하여 더 드러낼 뿐이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국내의 청년 정책들이 사실은 청년기본법이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당연히 좀 체계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기존의 청년 정책들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빚지우는 청년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이라든가 주거라든가 학자금 정책은 거의 대부분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었던 거죠. 즉 부채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굉장히 다른 방식의 청년 정책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도 이제 청년 정책의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해외의 청년 정책들을 잠깐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핀란드 청년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목표가 되게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들도 필요한 그 하위 정책으로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정책 목표에 분명히 담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저는 이제 복지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에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너무 바람직하고 좋아 보여. 이런 거 참 의미 있겠어 하는 것들이 있을 건 다 있다. 단지 그게 충분하거나 어떤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미흡해 보이는 부분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있을 건 다 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청년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죠. 청년 정책들을. 청년 정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 정책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관련된 기존의 편견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복지는 아주 취약한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정책이 있는 줄 알고는 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혹은 나도 해당이 되는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도 자기 생애를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내 미래가 제한과 질곡으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은 즉 부정적인 미래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활용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자살과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그 터널 비전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년들은 왜 도움을 구하지 않는가? 비슷하게 터널 비전을 갖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주변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든가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의 마음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부족한 인프라와 전문성, 청년들을 잘 모르고 청년에 관련한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도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이런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무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자기가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의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즉 개인 책
무책임화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되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과 관련된 청년의 자립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작한 청년 마음건강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청년의 마음건강과 관련된 것들이 전격화된 원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넘어가서 이런 통계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정말 청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 건강 너무나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이 첫 단추가 돼서 다양한 통합적 지원 체계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정신건강 영역에 계신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에 기반한 도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그 통합적인 지원 체계, 흔히 이제 공공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제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들하고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과 관심의 끈을 조금 더 이어가시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청년을 좀 더 잘 알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청년들을 잘 모른다면 청년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청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 그리고 그나마 있는 복지 정책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접근성 향상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이 걸어가야 할, 자기 힘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는 이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을 오늘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